안녕하세요. 2016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첫 강연의 사회를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15년 봄에 기원을 시작으로 빛 그리고 올봄 뇌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강연은 드디어 주제가 지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푸른 행성 지구에 발 딛고 살아가는 지구인이지만 사실 지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과학을 전공했지만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제가 지구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 이르는 지구 탐험의 첫 문을 열어주실 이강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화산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우리 인간이 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물, 식량, 에너지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2016년 이 시점에 여러분 안녕하셔야 됩니다. 2016년 8월 온도 자료를 기상청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전공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짜 2016년 8월이 뜨겁고 또 열대야가 20일 이상 지속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땅, 대기,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바로 우리가 지나왔던 한 달 전 굉장히 더웠죠. 근데 땅은 어땠을까? 아시죠? 9월 9일 날 일본에서 북한에서 핵실험해서 거의 5.0이라고도 하고 5.3 규모 그 정도 이제 땅이 흔들렸죠. 그리고 9월 12일 날 다시 5.8 자연 지진.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기를 우리 그러면 백두산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겨울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응거주춤하게 영하 한 40도 되는 데서 팔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전데요. 이게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땅은 흔들렸고 대기도 더웠고 바다는 어땠을까? 여러분도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또 콜레라균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 주변에 갈 데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구에 그냥 여기에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처음 본 사람이 이제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라는 소련의 우주인인데 전 지구적으로 우주인 1호죠. 1961년 4월 12일 날 아침에 소련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가지고 다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주선하고 분리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리죠. 그 시간이 108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1시간 49분 아마 109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떠나서 우주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 49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 추석에 귀성하는데 거의 저 서울에서 수원 갈 정도 그 시간에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사진은 못 찍었겠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처음 내려다본 이제 지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각각 달라요. 이 사진을 안 남겨놨기 때문에 정말 우주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지구 보이세요? 이게 지구에서 14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카시니 위성에서 찍은 건데 이 정도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한 10배쯤 간 거죠. 여기 보이는 게 토성입니다. 이제 이 지구를 향해서 태양 방향으로 찍으면은 이제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이때는 다행히 이 토성의 고리가 가려져 가지고 잘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가 푸르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창공의 푸른 점. 그래서 이제
왜 푸른가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건 이제 물을 가지고 있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행성인데 암석물, 공기, 생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반지름이 한 6,370km쯤 되고 이제 무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 수명은 얼마일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인의 기대 수명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80이 채 안 되고 여성은 80이 좀 넘는데 합해서 81인가 2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수명은 보통 태양의 수명을 앞으로 한 50억 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한 50억 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갈수록 광도가 증가해가지고 한 5억 년이나 10억 년쯤 되면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다 파괴하고 수증기를 이제 물을 다 증발시켜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생물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구가 언제 수명을 다할 거냐 하는 거 별로 우리가 지금 상태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직권이라는 이제 암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물이 있고 대기가 있고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고등학생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과학 경진대회 할 때 물어봐요. 지구에 물이 얼마나 있어요? 이러면 놀랍게도 한 70%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 70% 있다. 근데 사실 70%는 이제 지구 표면을 봤을 때 한 70%가 바다로 덮여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물. 그래서 지구의 물은 고체 지구를 아까 이제 반지름이 나온 것도 고체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고체 지구를 이렇게 놨을 때 바닷물, 호수물, 강물 모든 걸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이게 지구라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대략 반지름으로 하면은 고체 지구 반지름 10분의 1쯤 되니까 부피로 하면 한 1000분의 1쯤 되겠죠. 그런데 물의 밀도는 거의 이제 송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1이라고 보면 아까 고체 지구의 밀도가 5점 얼마 되니까 무게로 하면은 한 4200이나 43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물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하느라고 짠물 빼고 민물만 모으면 이 민물에는 빙하도 들어가고 만년설도 들어가고 강물도 들어가고 호수물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요 정도 됩니다. 한 2%쯤 돼요. 2점 몇 %. 그런데 우리 빙하 바로 못 쓰잖아요. 만년설도 못 쓰고 빼고 강물, 호수물 이런 거 포함하면 안 보이죠. 여기 하나의 점입니다. 0.1%도 안 되죠. 물의 0.1%도 안 되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은 뭐 0이 앞에 몇 개 붙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만 해도 많은 거예요. 대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기는 물의 한 200 몇십 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생물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거꾸로 언제 보면 생물을 1이라고 했을 때 대기의 무게가 300이고 물의 무게가 7만이고 고체 지구의 무게가 한 3억 점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건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 인구 70억이라고 하고 한 60kg이라고 하면 사람은 지구에 있는 생물의 4만 분의 1 내지 5만 분의 1쯤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하고 그 사람의 전체 무게를 하면 10조 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리를 우스갯거리로 했잖아요. 지구에 70억 인구가 다 시간 맞춰가지고 폴짝 뛰다가 내리면은 지구에 뭐 진동이 올까 지진이 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코끼리 수십 마리에 개미 한 마리 정도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탐험을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보낸 거 한 170억 이상 갔어요. 지구 바깥으로 170억 킬로미터 이상. 근데
지구 내부로는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 봤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12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이것도 소련이에요. 이게 다 옛날에 냉전 시대의 산물인데 미국에서 모호 프로젝트로 뚫겠다. 9천 몇백 미터 뚫으니까 소련은 우리 더 뚫어야 되겠다. 우주선도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해서 1970년에 굴착을 개시해가지고 83년에 12km 심도에 도달하고 여기에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15,000, 15km에 빨리 가자 목표에 2083년 12월 27일 날 여기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 우표도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3년에 도달한 이후에 10년 거의 10년 동안 한 200 몇십 미터밖에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2km에 가면은 온도가 한 100도씨 정도 될 줄로 생각했는데 180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드릴링 비트가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12km 가고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뭐 83년도에 종료했으면 그 사이에 뭐 인류는 뭐 했나 그러면 저렇게 이제 과학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냉전 시대에는 지원을 했는데 그 뒤엔 지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별일이 없었냐? 많이 뚫는데 석유 회사입니다. 석유 회사에서 뚫는데 가장 많이 간 것이 이제 사할린 섬에 소련의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위에 있는 사할린 섬에 이제 대륙북 밑에 유전이 있는데 거기를 바다 위에서 뚫느냐? 바로 이제 해안에서 가깝기 때문에 땅에서 옆으로 뚫고 들어가니 이게 한 13km쯤 됩니다. 여기는 석유 생산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근데 이건 깊이로 하면은 12km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뚫어봤을까? 우리나라는 작년 2015년 12월 달에 포항에서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4,348m 뚫어본 게 이제 최고인데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시추 장비는 이제 중국에서 들여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꼭 땅만 뚫고 들어가야 탐사냐? 바다에 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이 아시죠?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챌린저 해연이라는 데가 거의 11km에 가깝습니다. 11km 약간 안 되는데 여기를 1960년쯤에 그 미국의 그 돈 월시라는 해군 장병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해양학자인 조셉 피카드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타고 잠깐 20분간 갔다가 온 거예요. 탐험을 하지 않고. 그 뒤에 2012년 3월 26일 날 여러분들 이 사람 혹시 아시죠?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타이타닉, 아바타, 어비스 이런 감독하신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7점 몇 미터의 잠수정을 타고 한 2시간 몇 분 챌린저 해안을 들어가서 바닥에 닿았어요. 거기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생물 시료, 물 시료, 암석 시료 이런 것들을 채취하고 3D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머물다가 왔는데 정말로 제대로 탐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구의 가장 바다 깊은 곳에 갔다 온 사람 지금까지 이제 3사람인 거죠. 유인으로 갔다 온 사람이. 그런데 우리 강연 준비하다가 이제 해양 강의 하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까지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12명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11km 있는 챌린저 해안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3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잘 모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2km 갔다는 얘기는 사과로 치면 어떡한 겁니까? 바늘로 사과 껍질을 살짝 눌러본 정도밖에 우리가 직접적인 탐사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지구가 저렇게 굉장히 이 중심부에 5,500도 내외의 온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바깥을 싸고 있는 우리 암석은 열 전도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쇠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가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진류량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열 전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집 표면에서 좀 들어갈 땐 한 1km 들어가면 20도나 30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한 1km 팠더니 온천수가 나온다,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1km에 20도라면은 6,370 곱하면은 중심부가 만 몇천 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구 내부에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려면은 대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대류가 일어나서 온도가 거의 이제 평행이 되는데, 이 지구 내부의 대류가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하튼 이 대류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지각판이 이제 널판지처럼 떠다니면서 서로 부딪혀서 에베레스트 산도 만들고 히말라야 산맥도 만들고 알프 산맥도 만들고 로키 산맥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에 열점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큰 화산섬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하와이, 제주도, 백두산,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이제 이런 열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열점은 생겼다가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이 안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뭔가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도대체 그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화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또 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지구 내부를 갈 수 있는 탄성파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지진파로 토모그래피,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제 CT 촬영하듯이 지구 내부를 좀 영상화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는데, 그걸 전 지구적으로 모으면 굉장히 아직 흐릿한 모양이지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그래서 어떤 열점이 나오는 데서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멘틀 대륙 해가지고 들어가는 쪽에서 뭐 이 섭입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의 지구도 생겼고, 과거에는 또 전체 대륙이 모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2억 5천만 년 후에는 아프리카 대륙도 아메리카 대륙도 아시아도 다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내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대륙 하나를 몇천 킬로미터 이동시킨다 하는 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저게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1년에 몇 센티미터씩만 움직여도 1,000만, 2,000만 년 단위에서는 1,000km, 2,000km 그렇게 가는 거죠. 알프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즘 지진이 나가지고 지구의 어떤 사건적인 자연재해에 저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류가 항상 필요로 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후 변화,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 물. 그래서 이게 점점 고갈된다고 해서 FEW를 FEW가 FEW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서기 1년에 2억 명이더라고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 한 12억, 3억 이렇게 되고, 1960년에 한 30억 되고, 그 다음부터 20년마다 15억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식량, 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 에너지 연료를 써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해서 지금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식량이 많이 필요해서 식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을 계속 쓰게 되는데, 강물이 없으니까 지하수를 쓰고 해서 물이 이제 고갈될 지경에 있고, 기후 변화가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연동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파리 협약으로 각 나라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인색하게 냈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냈고, 그런데 그걸 다 합했어요.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각 나라들이 약속한 전 지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이산화탄소 레벨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경우에 패스웨이가 여기입니다. 그 2100년도에
산해병력 이전에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 1.7에서 3.2 그냥 놔두면은 거의 4점 얼마 조금 성공적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단의 지구과학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2도씨가 올라가면 시베리아 동토에 있는 메탄가스가 대방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해가지고 계속 체인으로 소위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서 2도씨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억제를 해보자 했는데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협상장에 와가지고 2도씨도 아니다 1.5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 약속한 걸 다 이행을 해도 글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좀 틀려주기를 바라고 조금 뭔가 지구가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되냐? 물은 1950년부터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걸 100으로 한다면 2020년, 30년에 거의 30%,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냐? 2002년부터 미국하고 독일이 쌍둥이 위성으로 아주 지구 중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쌍둥이 위성으로 그레이스라는 걸 띄워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2년 전까지 지하수 고갈이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2002년부터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컨트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인구가 많은 세 나라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 서북부 쪽이 불과 2002년, 2008년 사이에 물의 이 깊이로 하면 10 몇 센치, 20cm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위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캘리포니아 2002, 2008, 2014 점점 고갈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낮에 잔디밭에 물 주지 말라 이 정도였어요. 새벽에 물 주고 낮에 물 주고 그러니까 사진 헬리콥터에 사진 찍힌 벌금 내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잔디밭을 갈아엎고 물을 쓰지 않는 정원으로 바꾸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두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데죠. 차마 농사를 못 건드려 가지고 근데 농사 짓는데 제한이 가겠죠.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를 제한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거의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중국 북경 근처 노스 차이나 플레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의 곡창지대죠. 거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남수북조 사업이라고 해서 1,400km 정도 이런 동부선, 중부선 운하 사업을 벌려가지고 이게 한 60조에서 80조 든다고 합니다. 두 선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중부선까지.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 조금 많은 물을 북쪽의 베이징 쪽 그 이후까지 끌고 온다. 이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하고 먹는 물 정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사를 짓는 물은 없어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농사 그만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CO2 뭐 메탄, 그다음에 물 문제 이게 좀 더 들어가면은 전 국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농사를 그만 지으면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이 기후 변화 문제와 식량 에너지 물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미 우리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글로벌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앞으로 나올 2강부터 10강까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잠깐 한 1, 2분씩만 들어봤는데도 제가 지구환경과학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머지 지구 강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 제목은
다시 알게 된 지구라는 제목인데, 제가 사고 나기 전하고 애도 지구과학자였지만 사고 난 이후에 참 많은 그 온갖 질문들을 알고 이해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구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야외 지질 조사를 나갔다가 장애인이 됐는데 사실 그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과학자로서 과학이 재밌고 또 직업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사고 나서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이 죽음을 비슷하게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생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알게 된 지구로 했는데, 그 10년 전에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걸어 다니고 그 지질학의 지구과학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또 큰 대양의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습기가 많아서 그 식생도 많고 식물도 많고 해서 땅을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안반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지구과학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다가, 당시에 제가 알게 된 그 마침 어떤 교수님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교. 거기 첫 번째는 제가 나온 MIT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과 야외 지질 조사를 나갔다가 거의 야외 지질 조사가 끝날 무렵에 제가 몰던 차가 이렇게 전복이 돼서 제가 이렇게 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어떤 학생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제가 입은 상처는 그 SCI, 요즘 뭐 SCI 논문 그러는데 SCI입니다. Spinal Cord Injury.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받은 수술이 목 접합 수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신체를 보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있고, 척추 안에 요 새끼손가락만한 척수가 있는데 이 척수가 마치 그 광 케이블만 같이 머리에서의 있는 신호를 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척추 목 네 번째 완전히 절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목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한 다음에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별로 입가에 미소가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식 셋이 있으니까 농사는 다 지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다쳤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제가 생각할 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나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도 못한다. 왜냐하면
애들을 때려야지 애들이 말을 들을 텐데 나는 때리질 못하니까 우리 반이 난장판 아니겠냐. 하지만 대학 교수는 학위만 사인하지 않으면 애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그 학위만 사인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쳤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딱 하나인데 야 정말 그걸 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친 것보다도 아니 이게 너무나 운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고 난 다음에 한 6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사고 난 데는 그 캘리포니아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답사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아주 평범한 직선 도로였고 바로 요 지점이었는데 또 제가 이제 이제 다들 휴식을 취하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도로에서 다칠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에 가는 차들이 제 앞에 한 6, 7대가 있었는데 그 차들이 천천히 갔지만 먼지를 흩날려서 제가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 제 차가 앞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사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는 게 차가 전복이 되고 학생한테 뭐 애들 다친 애 없냐 이렇게 했더니까 다들 괜찮다. 사실 그 나중에 어떤 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한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여간 그 사고 직후 저는 의식을 잃고 그 헬리콥터로 운송이 돼서 그 인근 병원 옥상에 내려지는 바람에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스티브 호킹에게 우주에도 생명이 있겠냐 그랬더니까 스티브 호킹 그분 영국의 스티브 호킹 그분이 답하시기를 원시 생명이 있을 확률은 되게 많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고등 문명을 이룬 생명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등 문명을 이뤘는가? 보면 저 생각에는 이제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첫째 우리가 의식에 큰 변화가 있었고 약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출현하면서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이나 다른 그 유인원과는 달리 엄청난 의식의 변화와 그 뇌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농업의 시작, 과학의 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지구도 생명체처럼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고등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지구와 생명이 같이 공진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진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등 문명을 만난다면 아마 ET를 만난다면 그 ET도 어느 순간에 역사의 어떤 순간에는 진화 과정에서는 철이라는 금속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부터 22억 년 전에 사이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생겨서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공기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철과 결합하면서 가라앉아 가지고 오늘의 철광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철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지구가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변화를 하면서 표면에 이런 거대한 철광선을 만들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부싯돌 깨고 있을 거예요. 또 석유나 자원 같은 이러한 자원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고등 문명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찰리 랭미라는 교수 말에 의하면 지구는 마치 하나의 연료전지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연료전지가 있어서 물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지금까지의 지구의 진화 과정을 보면 변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환원 상태였던 지구를 계속 전자를 이동해서 여러 가지 지질 현상들이 이동을 하고 또 그래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거대한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얘네들이 또 산소를 갖고 몸집을 불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치 이 거대한 연료전지를 충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자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역사는 137억 년 빅뱅부터 또는 지금까지 그 최근 지구가 만들어진 45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보면 그거는 전자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해서 오늘날 고등문명을 이룬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했다고 하듯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는 단 한 번 지금까지 그 빅뱅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석유가 한 150년 남다는데 그 지난 400년 동안에 다 쓴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 일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우주에서 천문학에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ET와 교신을 할 확률입니다. 예? 다른 고등 문명과 이게 좀 믿거나 말거나 같은 황당한 얘기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은하계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별의 수, 그 별 가운데 행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태어날 확률, 이렇게 계속 또 그 생명체가 또 고등 문명을 이룰 확률, 이렇게 쭉 계산을 하다가 하면 맨 처음에 아주 큰 숫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숫자에서부터 자꾸만 확률을 곱하면 이 숫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곱하는 게 뭐냐면 그 행성의 나이에서 고등 문명을 이룬 기간,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400년 나누기 45억 년이거든요. 거의 100만 분의 1. 그거를 곱하게 되니까 답이 어떤 사람이 한번 그 재미삼아 해봤는데 답이 1이 나오대요. 어쩐지 아직까지 ET가 안 나나 우리가 연락이 안 된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칼다셰브라는 소련의 천문학자가 그 우주의 문명을 크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나눴는데 타입 1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살고 있는 행성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 2는 자기가 속한 그 태양계 내에서, 그리고 3은 그 은하계에서 우리 인간은
지금 보면 0.7, 0.6 정도가 되고 타입 2라고 하면 영화 스타트랙 정도가 타입 2가 해당이 되고 스타워스가 타입 3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직까지 이 고등 문명이 우리한테 어쩌면 연락을 못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제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0.7, 0.8에서 서로 전쟁하고 핵전쟁하고 자원 고갈하고 환경 파괴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번영하고 생존해야 되는 게 단순히 한 국가나 한 그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광활한 우주를 아무도 점령하고 진짜 우리 혼자라면 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어쩌면 우주적인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은 보통 이제 딴 데 강의 나가면 과학과 나눔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과학이기 때문에 나눔은 지웠어요. 하여튼 이런 합리적인 과학 발전에 의해서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지구 내부로의 탐험을 떠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계신 심상원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 강연을 위해 한국에 오시고요. 패널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김은정 박사님, 그리고 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의 소병달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본격적인 지구 내부로의 탐험을 떠나는 다음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